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어 시험은 누가 뭐래도 수능 영어입니다. 매년 30만 명 이상, 옛날엔 60만 명 이상 봤던 시험이죠. 그런 시험은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영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수능 영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실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1등급이 90점, 2등급이 80점. 사실 1, 2등급 합치면은 대략 11%, 열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면 70점 이상이 바로 23%가 되는데요. 그게 대략 열에 2명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80%가 되나요? 대략 80%? 이 80%는 뭔가? 3등급이 70점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듣기는요, 5개 이상 틀린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찍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점 빼고 나도 대략 한 우리가 듣기에서 먹고 들어가죠. 독해에서 상당히 많이 틀리고 있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20점 이상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관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것은 70점이라는 그 관점은 사실 영포자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수능의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해석이 조금만 돼도 점수가 7점 이상이 나옵니다.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점대라는 것은 거의 찍어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충 찍어도 한 50점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영포자가 몇 프로는 얘기예요? 대략 80%가 영포자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 때문이에요. 왜 영어 선생님이 문제일까요? 그분들께서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여전히 구문독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구문독해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이 투자돼야지만 조금 빛을 발하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아주 깡패 같은 그러한 방식이에요. 이 깡패 같은 방법을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또 여러분 본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영포자가 우리나라 80%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80%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석이 조금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지문에서 해석이 조금만 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찍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능은 그렇게 까다로운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90 몇 점대부터 아주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개를 빼놓고는 난이도 조절이 잘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일치 문제로 어떤 하나만 정확히 해석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거 대충 해석해도 흐름만 파악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물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 있기 때문에 7점 이하로 나온다? 50점, 60점 나온다? 영포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영포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모른다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것을 대충 해석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정도만 돼도 몇 점이라고요? 80점대 육박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0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것이 3등급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포기한 거예요. 왜 포기했을까요? 학교에서 억지로 영어 수업이 있거든요. 억지로 영어 수업을 합니다. 근데 영어 수업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효과 없는 뭔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이 구렁텅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길만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제분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구문독해라고 있다. 반드시 이 강의는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여러분 생각하기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해석하는 데는 주제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different listeners will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 다른 듣기 하는 사람은 다른 해석을 할 것이다. 이미 답이 나왔네요. On hearing Brahms' First Symphony, Elizabeth van Herzogenburg, among his closest friends, whose opinion he valued, wrote to say, it will walk through aqueous scenery at sunset, when the colors deepen and the crimson glows to purple. 자, 몰드의 브람즈의 네 번째 교향곡을 들으면 엘리자베스 뭐뭐라는 사람은 그의 가장간 친구래요. 그의 의견은 굉장히 value, 가치 있게 여긴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쓰냐면 wrote, 써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것은 걷는 것이다. 뭘 통해서? 어떤 scenery at sunset, 해가 지는 장면이 떠오르죠. 해가 지는 씬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때 칼라는
딥은 깊어지고 크림슨 색깔은 퍼플로 장렬한다. 대충 아시겠죠? 붉은색이 퍼플색으로 장렬해서 변하는 느낌. Her response even more interesting juxtaposed with that of Richard Strauss, who received unforgettable impression of New Brahms' symphony, identity of which reminded him of a funeral procession moving in a silence across moonlit height. 자, 그녀의 반응은 훨씬 더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juxtapose라는 단어 뭐라도 푸는 이상 없어요. 그녀의 반응은 훨씬 더 interesting 합니다. 리차드 스트라우스의 그것과 함께하면 굉장히 interesting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뉴 브람스의 심포니에. 그것의 안단테는 그에게 funeral, 장례식장의 어떤 procession, 행진이라는 뜻인데요. 침묵으로 움직이는 달빛이 비치는 고지에 대충 느낌 뭐죠? 그런 것을 연상시켰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죠. It doesn't matter that same movement evoked moonlight for Strauss and the sunset for Herzogenberg. 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matter,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움직임, 감동이 누구는 moonlight을 evoke, 불러일으켰고 스트라우스에겐 누구에겐 sunset, 해가 지는 것을 불러일으켰죠. Herzogenberg에게는 Moonlight and sunset may not be same, but they have an aspect in common, both involving heavenly bodies, both striving for the expression beyond the words. And it is the similarities that tell us more about music than the differences. 자, moonlight, 햇빛과 달빛과 해가 지는 일몰은 둘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개 다 사실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두 개 다 invoke, 불러일으키죠. heavenly body, 천체를 불러일으켜요. 둘 다 expression, 표현, 단어를 뛰어넘는 어떤 표현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similarity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많은 음악에 관한 차이점보다는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음악은 결코 예를 들어서 chase, 쫓거나 싸우거나 또는 카툰, 만화 같은 것을 특정 짓진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were to suffer 그와 같은 interpretation, 해석을 제공한다면 그는 suspicion, 스스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부분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딱 치고 나니까 야 너도 구문독해 하고 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연결해 해석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걸 해석하지 않고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석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지금 거의 90% 이상을 해석했다면 70%만 해석이 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 70점 이상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80%가 어떻다고요? 영포자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해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한두 지문 정도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뭔가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수능 영어는 우리나라의 영어의 지표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80%가 포기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능 영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수능 영어를 대하는, 접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될 학교 영어 세미나 하고 인터넷 강사들이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아직도 수능 영어를 학력고사 영어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학력고사 영어는 뭡니까? 바로 정확한 해석을 요구했거든요. 정확한 해석은 뭡니까? 구문독해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직도 구문독해 의존해서 모든 것을 다 접근한다는 게 문제죠. 또 하나의 검증이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인강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속히 1타 강사라고 자신들이 뽐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 말고도 1, 2, 3, 4 모든 강사들이 하고 있는 뭡니까? 풀이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풀이법이 제대로 먹혔다면
절대 여러분들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풀이법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1등급 학생들이 한 문제 정도 더 맞추기 위해서 그걸 열심히 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포자들에게 이야기예요. 3등급도 못 맞는 학생들이 풀이법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실제 이 점수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23%가 아마 영어 강의를 학교에서 듣는 학생은 100%죠.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구문독해라면 여러분들은 재수가 아니라 3수, 4수, 5수로 해도 점수가 70점대에서 80점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80점에서 90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국민 전체를 영포자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젠 학력고사에서 벗어나 수능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도 선생들이 수능에서 학력고사에서 못 벗어나서 수능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풀이법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선은 해석이 되느냐? 그것만으로도 80점 이상은 최대한 아무리 안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몇 프로요? 열의 9은 그걸로 따져본다면 거의 영포자에 가까운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빨리 깨우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